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목을 좀 닦고 왔습니다. 제가 참았습니다. 아까 막 얼굴 알림군 할 때 사실 매직으로 눈에다가 그리고 입에다가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땐 신 교수님 오버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버라는 기분도 있지만 내가 진짜 저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때는 오바도 괜찮아요. 그죠? 30대 때 잠깐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은 남들을 대할 때 조금 과할 정도로 대하는 어떤 인사법이 계셨어요.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항상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과 대할 때 항상 그분을 존중하고 나는 당신에게 최대한 존중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먼 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평가하고 지금도 그분하고 제가 가끔 연락을 드리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비춰지는 그 이미지라는 게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되게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3분력이라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인지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티켓팅을 하러 들어와서 원장님들을 딱 대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난 저런 스타일 싫어. 나 저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머리는 왜 저래? 이 사람 뭐야? 어떤 맨 처음에 그런 거 있었듯이 사람은 3분 안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분력을 멈추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3분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트에서 우리가 마트 지하에 음식 코너를 지나가다 보면 만두를 튀김에서 조금 쓸어서 주거나 햄을 쓸어서 살짝 구운 거를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걸 딱 먹어보는 순간 맨 처음에는 오늘 이 만두를 살까 저 만두를 살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먹여주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이거 맛있네? 라고 글로 돌아가잖아요. 또 옷가게에 돌아다니다가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할 때 직원이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입어보는 순간 이거 괜찮네? 라는 어떤 마음이 바뀌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어떤 그 상품 마케팅 중에서 하다가 이런 게 있죠. 물건을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환불 100% 보상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100%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쓴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습관이나 마음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주일 선생님께서도 일단 한번 와보실까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일단 뭔가 경험 이런 거가 있듯이 고객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3분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나는 3분 안에 이분의 마음을 끌어놓지 못하면 3분력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3분력을 멈추는 방법은요, 빨리 그 사람 몸에다가 손을 대줘야 돼요. 내가 어깨가 아픈데요 라고 얘기하면 앉아서 상담하다 바로 일어나서 바로 어깨, 이쪽이 불편하시군요 하는 순간 시계는 멈춥니다. 3분력은. 멈춘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평소에 얼굴에 좀 기미가 많고 여기 T존에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서 가서 손으로 T존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거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면서 네, 뭔가 3분력을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써 모든 걸 상담을 끝내려고 하다 보면 얻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나에 대한 배려심과 어떤 게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그 사람이 현재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줘서 이 3분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절판이 된 책이기 때문에 잘 구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자, 수업하자마자 3분 동안 3분력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각근, 그 다음에 이제 대흉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대흉근하고 소흉근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흉근은 겉에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는 호흡근이라고도 얘기하고
미적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근육이에요.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습니다. 이 대흉근을요, 하나의 근육으로 보지 말자. 대흉근은 세 개의 근육으로 보자.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제가 대흉근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앞쪽의 쇄골뼈의 반쪽은 하나의 근육이 상완골하고 가서 쇄골뼈랑 어깨뼈랑 가슴과 연결되어주는 근육이 있더라. 결국 쇄골에 붙어있다는 얘기는요, 쇄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더라. 결국 그 얘기는 쇄골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더라. 왜? 쇄골뼈가 돌려도 똑같은 사각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얇아도 돌리면 두꺼운 면이 나오듯이 쇄골뼈를 딱 만질 때 두꺼운 쪽이 있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쇄골뼈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대흉근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대흉근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여자들의 유방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졌다. 결국 체형의 틀어짐이 있더라. 그럼 대흉근의 문제를 잡아주려면 어디를 풀어야 되냐? 상완골, 팔하고 연결되어 있는 쇄골, 대흉근, 흉골 라인 풀고 대흉근을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그게 잡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이 빠르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원래 말은 평소에 말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다음 말이 기억이 난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흉근,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가 있더라. 그래서 여자들의 그 유방암 수술에서 보형물을 넣으실 때는 대흉근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고 유방은 겉에 있더라. 그리고 이 균형적 요소는 쇄골뼈하고 연관이 있더라. 근데 쇄골뼈가 틀어지는 것은 단순히 쇄골뼈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림프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팔 쪽과 머리 쪽의 소통의 문제가 일으키더라. 그래서 쇄골뼈의 밸런스를 잡아주려면 대흉근을 보고 대흉근의 세 개의 그림 중에서 이 쇄골 라인하고 연결되는 쇄골지를 좀 더 눈여겨보는데 대흉근이 쇄골지만 보는 게 아니라 흉골지, 늑골지도 같이 컨트롤 해줘야지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쪽도 대흉근이 있고 요 가운데 우리는 흉골이라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수기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만 들어갈게요. 자, 대흉근. 자, 대흉근을 이렇게 열면 요게 소흉근이 나옵니다. 소흉근은 오구돌기라는 뼈에서부터 여기 까마귀고 주둥이 구자로 생겨서 오회돌기, 오구돌기처럼 생겨서 거기서 나와서 늑골 3, 4, 5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골로는 상완신경총이 팔로 내려갑니다. 그 소통이 된다는 것, 순환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뭔가 잘 교류가 된다는 것은 몸이 되게 많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번 볼게요.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다. 제가 180에 78kg, 80kg 가지고 있는 제가 있고 아이가 3살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발과 아이의 발을 만져봅니다. 뒤꿈치를 보면 되면 제 뒤꿈치는 거칠거칠하겠죠. 근데 아이의 뒤꿈치는 제 볼살보다도 더 부드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왜? 이 아이는요, 심장 박동수가 저는 1분에 70회 정도를 뛴다면 얘는 1분에 130에서 110회, 100에서 110회 이상을 심박동이 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계속 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키가 크니까 여기서부터 피가 저기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아이는 박동수도 짧은데 근데 키도 작으니까 빨리빨리 피가 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사이에 주고 싶은 영향을 빨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어떤 그 유행성 질환이 생길 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빨리 낫는 질환도 돋는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도 그래요. 아이들이 많이 안 걸린다. 순환이 빨리빨리 된다고. 피가 어른들보다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움직일 때 피가 더 좋아요. 안 그래도 빠른데 활동성도 좋기 때문에 회복력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의 에너지 중에서 하나가 피가 잘 돌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제일 많이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운동법들이 걷는 것들, 어떤 맨손 체조를 하거나 반복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되게 좋죠. 자, 대흉근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상완신경총하고 이쪽 흐름하고 소흉근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흐름을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소흉근이 좁아지지 않게끔
여기를 늘려서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3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소흉근을 풀어줘야지 팔로 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분이 소통이 되고 팔 쪽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이쪽에 소통과 저림, 그러니까 대흉근하고 소흉근을 두 개를 이해하고 사각근을 이해하게 되면 팔뚝살 부분, 여자들이 팔뚝살 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원래 안 빠지잖아요, 팔뚝살이. 그러면 이 팔뚝살이 안 빠지는 게 팔뚝살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잡고 있는 신경레벨의 문제, 팔뚝하고 연관되어 있는 림프와의 연계, 그리고 여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방량하고 근육량의 비례. 지방은 움직여주면 줄면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원래 팔뚝살 빠는 거는 계속 운동만 보여주지만 사각근하고 소흉근 라인에 소통을 시켜주는 거죠. 소통을 시켜서 회복반을 해주고 피가 소통이 되면서 그 모든 노폐물이 빠질 수 있는 것 쪽으로 가져야 되고, 이 소흉근은 심장 쪽하고도 연관되고 이쪽 라인에 소통이 다 연관되는데, 소흉근에서 혈관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소흉근이 자꾸 오그라들고 짧아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공간도 좁아지고 짧아지면서 그쪽에 신경 레벨이나 혈관 레벨이 눌리게 되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것이 압박이 됩니다. 많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게 혈관이라고 보시게 되면 피가 흐릅니다. 흐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가 쌓여서 피가 잘 안 흘러요. 우리는 얘를 혈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혈전. 근데 요게 더 막힙니다. 막혀서 피가 못 가는 상황. 우리가 요거를 색전이라고 부르죠. 색전. 자,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심장으로,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내려가는 건데 어느 날 여기가 이렇게 뭐가 노폐물이 껴서 심장으로 피가 잘 못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더 많이 막혀가지고 심장에 피가 못 내려가니까 얘가 자꾸 시동이 꺼져요. 이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죠. 아스피린을 드시면 중풍이 예방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의학적 상식을 한번 여러분들 또 설명드릴게요. 아스피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기 혈전을 끼는 거를 이렇게 녹여주거나 소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게 되면 저는 혈전 같은 게 끼지 않고 길이 막히지 않으니까 주기적으로 우리 배수구에다가 트레퐁을 부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지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묽어지고 지혈이 안 돼서 어떤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상처가 아물거나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스피린이나 장기 복용하는 일 있으면 일정 기간부터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혈중에, 혈액 안에 일정량의 어떤 거를 유지시켜주는 농도를 유지시켜줘서 그거를 유지시켜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 D를 먹는다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들어가서 혈액 안에서 일정량의 비타민 D의 농도가 있으면 그게 외부에 질환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어떤 흐름이 되듯이 저기의 흐름 때문에 이제 아스피린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협심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얘기할 때 협심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집에 가셔서 다른 데 몰라도 이 소흉근 겨드랑이 쪽 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극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걷는 운동 종아리 좀 많이 풀고 혈액순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상가집에 연락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쭤보면 식사하시고 낮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사람이 가는 게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갈 때 진짜 원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가는 건데 그 편안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저분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셨던 연세가 있으신데 식사를 했으면 일단 위장으로 피가 몰렸겠구나. 일단 제 생각 하나. 두 번째,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셨겠구나. 똑바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누워서 소흉근이 눌려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계통이 눌렸겠구나. 그래서 거기가
심장 쪽으로 들어간 혈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 안 그래도 위장 쪽으로 피가 가 있는 상태에서 혈류량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잠들면 심장하고 간으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막히니까 돌아가셨구나. 혼자 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왼쪽을 옆으로 들어놓게 해서 이렇게 압박이 되는 자세는 안 주무시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왼쪽으로 자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대동맥 혈관 자체도 열려 있고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자꾸 배에서 뭉치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편안하게 똑바로 누워 하면은 배가 뭉친 게 안 풀리거든요. 옆으로 눕게 하거든요. 옆으로 누우면 이 아이 쪽이 뭉쳐 있는 게 풀려요.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른쪽이 바닥에다서 누우면 위장의 문이 열려서 위산이 잘 때 올라와요. 그래서 위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면으로 자게 되면은 위산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왼쪽 면으로 누워서 자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왼쪽으로 누워 자면 여러분들이 그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협심증이 평소에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장이 불규칙하신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주무시는 거는 안 주무시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서 이게 대신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전거근 갑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 전거근은요, 옆구리에서 일어나는 증상인데 제가 이 전거근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O다리 X다리를 잡아줄 때도 전거근, 그 다음에 체형의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전거근. 왜냐하면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은 외복사근하고 붙어있다. 이 전거근은 등에 있는 능형근하고 붙어있다. 결국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데 봉동근, 광배근 내 하나의 줄기가 외복사근하고 붙어서 그 귀결점이 전거근이더라. 근데 그 전거근은 뒤에서 쭉 당겨서 잡아주는 것이 능형근이더라. 그럼 가슴을 펴고 능형근을 딱 잡아 올릴 때 다리, 오다리, X다리와 체형의 균형이 잡혀지더라. 물론 옆구리살을 빼고 싶거나 부유방 또 이 전거근 골프 쳤을 때 늑골이 골절됐다, 프랙처가 됐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전거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피부샵 원장님들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뭘로 여기를 비비더라, 발사로 비볐더니 좋아지더라 해서 여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늑골 라인은요 건드리게 되면 안에 물이 차서 늑막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분들이 막 하소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직접적 자극이나 발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한의원에서도 함부로 부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이 늑골 라인들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드리게 되면 층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있는 데랑 뼈랑 붙어 있는 부분들은 층이 틀리다는 얘기는 통증도 많이 올 거고 뭔가 예민하다는 얘기죠. 조직이 늘러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손상받으면 빨리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흔들어주는 요법, 전거근은 그 다음에 잡고 돌려주는 롤핑, 흔들어주는 요법. 대신 전거근의 문제는 외복사근하고 능형근에서 해결해주자. 요게 치료에 되게 좋다는 관점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거근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이제 외복사근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복사근이 있고, 가장 안쪽에 내장기를 싸고 있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코로색 근육이라고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행근이 제가 복행근 설명할 때마다 코아머스를 설명합니다. 우리 인체를 기둥처럼 잡아주는 3개의 근육이 있더라.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선생님은 코아머슬이 약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스쿼트를 시키죠.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할 때 코아머슬이 뭘까? 코아 핵심 근육이 복행근,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골반 저근 3개를 가질 때 가장 안쪽에서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육이 복행근이고 그 겉에는 내복사근이 있고 그 바깥에는 외복사근이 있더라. 그래서 3개의 근육을 잘랐더니 이 부위가 우리가 보면 삼겹살 부위더라 라고 제가 설명했고요. 배 앞쪽에는 복직근이 복행근에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껴져 있어서 이 복행근하고 연결되는 이 복직근은 우리 인체에서 크게 앞에 균형쪽, 골반의 균형쪽도 하지만 유방암 수술로 유방을 절제했을 때 내 몸에 있는 근육으로 유방을 만들 수 있는 근육이 복직근을 잘라서 말아서 유방을 만들 수 있는 복직근. 자, 이렇게 앞쪽에 큰 근육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등 쪽으로 넘어가서 승모근이라는 근육도 한번 봅니다. 승모근. 스님의 꽃갈모자. 승모근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 왜? 천층의 근육이기 때문에 승모근은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이 발현되는 하나의 스트레스 머슬이라고 하더라. 승모근은요, 오른쪽은 간하고 연관되더라. 라이트는 간. 그 다음 왼쪽은 위장과 심장하고 연관되는데, 신 교수는 위장 쪽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근육은 대흉근, 소흉근, 그 다음에 전거근. 요 전거근까지 요 세 개의 근육에서 나타난 근육의 통증은 일단은 심장의 상황을 의심해보자. 우리는 이런 반응을 내장체성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내장체성. 자, 그래서 이렇게 승모근을 이해하면서 천층의 근육인데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승모근을 주물러 주는 거는 그거는 아시혈적 개념이고, 오른쪽 승모근의 문제는 오른쪽 종아리를 풀어줘서 해결해라. 왼쪽 승모근의 문제는 왼쪽 종아리를 풀어서 해결을 하자. 그러나 승모근 자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승모근의 문제가 왔을 때는 후두골 쪽으로 이렇게 푹푹 쑤시는, 그러니까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왔을 때는 위로 이렇게 쿡쿡 쑤시는 증상을 오더라. 이때는 승모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동작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풀어지더라. 승모근은 천층 근육이더라. 제가 설명했듯이 스님의 꽃갈모자 흉추 12번까지 내려오는 근육이고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이 지배하더라. 자, 이제 승모근은 딱 베낍니다. 베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근육이 두판상근.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판상근,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머리가 아프면 세상만사잖아요. 머리는 세상만사가 딱 문제가 생길 때 머리가 아픈 거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데도 머리가 아픈 거고, 그런 거 말고,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두판상근 뒤에 있는, 승모근 뒤에 있는 두판상근.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을 잡고 내립니다. 목을 잡습니다. 저거 승모근의 위치인데 손은 통증은 두판상근. 결국 뇌압하고도 연관이 되고 유플리시 인절이라고 하는 채찍 손상하고도 연관되는 그 증상이 두판상근입니다. 두판상근은 여러분들이 목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통증이라고 보시고 승모근을 베꼈을 때 심층에 나타난다.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꼈더니 여기에 보여주는 게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보여줍니다. 일명 으쓱으쓱 근육이라고 얘기했고, 고개가 안 돌아가요. 잠을 잘못 잤어요 라고 했을 때 으쓱으쓱 근육인 견갑거근, 견갑배신경이 지배하고, 그 밑에 능형근이 보이게 되죠. 롬보이드 머슬 능형근은 전거근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분들은요, 또 들으시면 돼요. 전거근하고 붙어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극상근이 보이게 되겠죠? 극상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신 교수는 계속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가 넘어가니까. 어깨 치료의 근육은 뒤에 있는 소원근. 자, 극상근. 극상와가 있고, 팔을 들을 때 30도가 들리지 않아요. 빗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저질이 안 돼요. 세수를 못 하겠어요. 팔을 뒤로 일직선으로 안 가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뚝뚝뚝뚝 두둑뚝 소리가 나요. 이거 전부 다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상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아령을 들고 30도를 들었다가 계속 놨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게 안 나겠죠. 극상근의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거기에 이제 석회가 끼는데 우리 인체에서는요, 조금 더 공부를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툭 던지면 통증이 오면 칼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게 너무 오게 되면 굳어버린다. 우리는 그걸 석회라고 얘기하더라서 어깨에 가면은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 그 부분을 막 뭘로 깨져. 우리 체외 충격으로. 그런 식으로 통증이 오는 그 극상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연순수익 1억의 비밀 수첩은 원래
질환별 관리 콱 50선. 요거를 정리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고객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그 칼럼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목은 연순수익 1억의 피부샵의 비밀 수첩이라는 제목은 우리 홍지 교수님께서 줘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들 노하우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걸 한번 풀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요 롤그라인더나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꾸 책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책은 어차피 있어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냥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시면 되고 저는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미리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가슴으로 울리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책으로 보는 수업보다 여러분들이 이 2시간을 저랑 같이 보내고 나면 오늘 오후에는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눈빛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되겠다. 오늘 3분여 고객한테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3분 안에 카리스마 있게 저 사람한테 뭔가 임팩트 있게 줘야 되겠다. 3분 안에 저 사람 마음을 잡지 못할 것 같으면 3분의 시간을 연장시키겠다. 이거를 갖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뒤에 소원근 Why it is important teres minor라고 합니다. 왜 소원근이 중요하냐? 여기는 두 개의 신경이 나온다. 악실라리 너브, 애과신경, 그 다음에 나디알 로브, 요골 신경이 요 틈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소원근과 상완 삼두근의 장두하고 단두가 껴주고 요 라인의 상안골에 있는 요 틈에서 신경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이 소원근을 해결하는데 제가 정의를 내리면 어깨의 증상하고요. 두 번째 테니스 엘보우 또 골프 엘보우에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근을 찾을 수 있으면 치료적으로 되게 많이 편안한 걸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실기하고 수기할 때 소원근 찾는 거 되게 많이 연습합니다. 소원근. 자, 소원근 위에 대원근이라고 있는데 대원근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대흉근의 기랑이다. 앞에서 잡고 있는 거 뒤에서 당겨주는 근육의 기랑으로 대원근을 보고 도끼질, 톱질 또는 배구 서브를 하거나 이럴 때 작용하는 근육 대원근은 대흉근의 기랑 결국 뭐입니까? 라운드 숄더, 거북목 이때 그쪽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하근. 극하근은 우리 아저씨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극하근이죠? 극하근. 여기 가운데 있는 혈자리를 천종이라고 불러요. 천종. 여기 보면 천종이라고 보입니까? 여기 가까이 볼게요. 천종. 요 천종 자리를 여자들의 유방관리 모유 수위에 되게 중요한 자리로 봅니다. 천종을. 천종이라는 저 자리가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주로 간하고도 연관돼서 되고 왼쪽은 심장, 특히 심장의 부정맥하고 연관이 많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던지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 방형근이에요. 나 어깨가 아파서 어떻게 잠에 밤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십견이 오게 되면 새벽 통증이 심합니다. 증상이 심하고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증상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물론 머리의 지적인 능력은 옛날부터 떨어졌지만 암기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나 좋은 게 있어요. 이해가 많이 돼요. 왜? 안 들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끄떡끄떡 이래요. 근데 안 들려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 네 할 때 안 들려요. 그래서 이해력이 되고 수긍이 돼요. 세 번째가 어깨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관절에서 증상들이 조금씩 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시킬 건 개선시키고 본인이 극복할 건 극복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덜 들리니까 세상에 좀 편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 극하근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몸의 균형적인 요소 그리고 극하근을 뒤집으면 그 안쪽에 견갑, 하근, 오십견을 치료해주는 근육 여러분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의 신이 뭐예요? 제가 쓰지 말라는 단어가 있죠. 신의 손, 그 말은 쓰지 말라고. 그거는 신의 손은
저도 그런 말 안 씁니다. 그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고,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고객이 가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견갑하근을 뜯어줬더니 이만큼이 올라가죠. 그래서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오십견하고 연관되는 근육이다. 견갑하근. 자, 그리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한다.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어디에 이렇게 물체를 두고 4개에다 줄을 묶습니다. 이렇게 줄을 묶어서 똑같은 힘이 갈 수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쪽 줄이 하나가 끊어졌거나 고무줄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한쪽으로 쏠려가겠죠. 여기다 이름을 씁니다. 극상근. 여기를 극하근. 여기를 소원근. 여기를 견갑하근. 우리 이렇게 이 상태를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개. 회전근개라고 불러서 대부분의 문제가 주로 일어나는 것이 극상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팔을 들 때 원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올라가. 그때 받쳐서 올려주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일정 구간에서 통증은 오지만 올라가더라.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오십견은 올라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 이게 돌아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이제 오십견의 하나의 증상. 오십견이 뭡니까? 원래 의학용어로 제가 미국에 강의 갔다가 혼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프리즌 숄더라고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한의사들 모아놓고 LA에서 강의할 때 프리즌 숄더라고 했다가 전부 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프로즌 숄더라고 프로즌. 그래서 프로즌 숄더 이 오십견의 개념은 우리가 동결견이라고 생각하잖아. 프리즌 얼다, 얼었다, 프로즌 얼어버렸다라는 과거부터 얼어있는 상태가 된 게 프로즌 숄더인데 이 프로즌 숄더가 대부분의 나이가 50 정도 됐더니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호르몬의 문제로 오는 이 근육이 50견이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50견, 근데 30견도 있고 40견도 있어요. 저는 30견, 40견, 50견 다 겪고 있습니다. 30견 때도 받았고 40견 때도 그렇고 저도 요즘 조금씩 느낌이 와서 혼자서 스트레칭도 하고 풀어가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모 교수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으래요. 그거를 느껴서 고객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교수님 50견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50견 왔네요. 저도 느끼고 치료하고 풀면서 운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임상에서 제가 50견 고객들 해주면서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되게 감사해요. 제가 입이 나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입 나온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입에 힘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캐릭터가 된다는 생각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곱슬머리가 너무 싫었어요. 이거 파마머리가 아닌 곱슬머리가 이게 너무 싫어서 어릴 때는 맨날 바짝바짝 깎고 다녔더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냥 머리 길러버렸더니 곱슬머리하고 나온 입이 오히려 캐릭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어질 수 있는 상황도 한번 느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4개의 균형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의 4개의 균형을 맞춰줄 때 어디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둬라? 극상근에다 포커스를 둬라.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은 얘기는 우리 림프와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함부로 임상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사람 가지고 실험할 때는 어떤 특정하게 어떤 과정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 대학병원에서 어떤 약이 나오고 임상 실험을, 동물 실험을 일정 기간 끝나고 나면 임상 실험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약을 투여하거나 이런 과정을 주잖아요. 뭐 차비도 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기요법을 30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거를 제가 의학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지켜야 될 어떤 관습법이라고 얘기했던 당연히 어른을 존중하고
남의 걸 훔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습적인 내로는 하나의 그 윤리적인 도덕이 있듯이 이런 의학적인 부분을 뭔가 쭉 만들어서 딱 데이터화 시키고 논문화 시키고 뭔가를 딱 데이터를 만들고 싶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었던 몇몇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생체 실험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죠. 해부학실에서 카데바 39를 보면서 걔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의 몸을 우리가 뜯어보고 보면서 얻어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치료를 하고 계속 고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경험치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 사람하고 오른쪽 어깨가 아픈 50견 고객이 둘이 왔어요. 자, 한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객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친밀도가 있게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아픈 사람하고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50견을 고객 관리를 쭉 해줍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그렇죠. 세 가지 사는데 왼쪽 어깨에 50견이어서 이 팔의 가동 범위가 줄은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났더니 한동안 안 오시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중풍 환자가 돼가지고 반신불수로 들어오십니다. 아시죠? 이렇게 들어오시는 보행법들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와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뇌혈관 질환이 왔더라. 근데 이게 대부분이요. 제가 늘 위험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고혈압, 그 다음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그렇죠? 치유반이 잘 안 일어나는 분들, 당뇨병. 사실 이분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은요, 그분들은 워낙 세상의 풍파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웬만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강력하게 땡기지 않으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아예 높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고객이 올 때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합니다. 자, 심장을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약이죠.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제 어떤 모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은 부교감이 강할까요? 교감이 강할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도 교수님 교감이 강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부교감이 강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림프 잘 가르쳐 주시고 홍지 교수님이세요. 림프 쪽하고 아로마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워낙 겸손하시고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감신경 같습니다. 그랬더니 홍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심장은 부교감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임상 실험한 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림프 쪽이시니까 혈관계를 많이 공부하시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의 선을 잘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더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부교감이라는 선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억눌려서 차분해졌는데 그 교감과 부교감을 동시에 딱 제거를 했더니 심장이 막 빨리 뛴다는 얘기는 심장 자체는 교감성 에너지가 크지만 부교감의 에너지가 더 크게 많이 좌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딱 놓고 볼 때 이쪽을 컨트롤하는 그 심장의 모든 흐름과 이 혈관계는 어깨와 팔과의 연관이 되게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어깨가 움직여준다는 거는 결국 머리로 피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쪽에 오십견이 왔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이쪽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왼쪽 어깨하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신 분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많이 치중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왼쪽 어깨에 더 치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견 고객이 와서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객한테 협박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는데 중풍 온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고객 관리를 하면서 느꼈고 깨달았던 부분이지 임상적 데이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책을 찾아봤더니 림프의 70%가 왼쪽에 있더라. 왼쪽에는 심장이 있더라. 근데 왼쪽은 부교감의 에너지가 더 심장 쪽으로 홍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연관되는 거 봤을 땐
왼쪽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 어깨가 똑같이 아프다면 7대3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근데 고객은 묻습니다. 왜 이쪽은 많이 만지는데 이쪽은 조금 만져주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설명하셨어야죠. 림프의 70%와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는 오른쪽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시고 관절이 안 움직인다면 시간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풀어서 가동 범위 ROM을 늘려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는 노하우라는 거죠. 제 경험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객이 오시게 되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올랐을 때, 팔을 올렸을 때 왼쪽 어깨 가동 범위가 줄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하고 내려가서 우리 저 요방형근을 좀 설명할게요. 요방형근 너무너무 중요한 근육이다. 그리고 제가 요방형근을 설명할 때 꼭 장요근하고 같이 설명을 해서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저랑 이렇게 오전에 2시간을 이렇게 얘기해도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영상 앞에서 원고 없이 한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12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마음 먹고 우리 한번 오전 오후까지 한번 해볼까? 어떤 날을 디데이를 잡아서 혼자 라이브 생쇼를 하는 거죠. 신교수 라이브 생쇼 뭐 하나 질환 어느 뭐 한번 해보자.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혜택이 될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휴식의 시간이 가능한 아니면 토요일 밤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10시부터 새벽 아니야 10시면 그렇죠. 한 토요일이 가능했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런 강의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봅시다.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요방형근, 허리 통증의 주범. 자, 읊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다. 또 돌아눕지 못한다. 또 잠잘 때 허리가 아프다. 또 바지가 끌린다. 자, 요방형근입니다. 허리 통증의 주범. 얘 어떻게 붙어있어요? 늑골 12번째 부유노골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횡돌기에 붙어있고 골반에 붙어있다. 그 모양이 어정쩡한 사각형의 모양을 요 방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방형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늑골 12번에 부유노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 되게 예민합니다. 얘 횡격막에도 붙어있어요. 요 방형근이. 근데 얘랑 반대 힘이 뭐더라? 장요근이더라. 근데요 장요근이 힘이 더 세요. 장요근이 힘이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장요근은 짐승들은 장요근이 짧기 때문에 못 걷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를 이기려고 했더니 두 개의 근육이 더 필요한 거지. 원조합니다. 두 개의 근육이. 이게 광배근, 선생님 근육이라고 불리는 하후거근. 선생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가신 잔여요통.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통증의 근육. 선생님 근육. 선생님 근육이라고 부르면서 이 근육은 선생님들이 몸을 틀 때 체형을 더 틀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근육. 모든 허리가 낫고 나서 마지막까지 아파서 남아가는 근육은 하후거근이에요. 성가시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통증, 잔여요통. 그래서 성가신 잔여요통, 선생님 근육, 무슨 근육? 하후거근. 그죠? 자, 하후거근, 광배근, 요방형근이 장요근하고 대항을 해서 증상을 갖는데 요 공간 반 어느 정도에는 비무장지대처럼 어떤 일정하게 서로 건드리지 않는 힘의 공간이 있더라. 여기를 압력, 밸런스, 압력, 또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보각, 배압력. 자, 요걸 완충을 해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성요통이 오는 고객들, 웬만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고객들이 오게 되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 근육 4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여기부터 먼저 건드리죠. 자, 배 눌러서 숨 튕기고 호흡 튕기고 또 뭐랍니까? 장요근하고요. 요방형근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횡격막에 붙어 있죠.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을요 수건을 말아서 흉추 1번에다가 딱 놓아줘서 목의 각도를 편안하게 놔줘서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목의 신경 레벨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요 장요근은 어디에
있냐면 소장 밑에 있습니다. 소장 밑에. 그 결국 이쪽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가장 독재자는 또 소장이에요. 이 소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이 모든 걸 또 통증하는 근육이 통증을 주관하는 것이 어디예요? 간이에요. 그래서 급성요통 그러니까 답은 얘기해. 1. 배압력 복압 2. 소장 3. 간 4. 장요근 5. 요방형근 6. 광배근 7. 하우거근 요게 순서겠죠. 오늘 노하우 나왔다. 그죠? 복압.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 고객을 보게 되면 쉬워진다. 요방형근 이해를 했어요. 요방형근 그 다음에 장요근을 이해를 하고 장요근을 이해하다 보면 소장을 이해하게 되고 소장을 이해되면 소화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소화의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 몸에서 회복 반응이 뇌가 아닌 내장기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되고요. 내장기를 이해하다 보면 이 내장기가 어느 정도의 고집이 있다는 걸 느끼고 내장기가 뭔가를 저항도 합니다. 특히 소장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제가 수기하다가 실기할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막 소장을 야단쳤더니 소장이 막 항의가 합니다. 저한테 막 튀어나기도 하고 그걸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부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 이 장부들을 케어하려면 결국 미주신경을 컨트롤해야 되고 미주신경을 컨트롤하려면 결국 목 주변을 만져야 되는데 미주신경이 컨트롤되고 목이 만져지게 되고 연수가 컨트롤되면 복식호흡이 일어나면 몸에서는 부교감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파장의 알파파의 파장이 나오고 요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인 치유 현상이 일어날 때 한 가지 더해주는 거는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하지의 70%인 요추 1번을 컨트롤 해주고 요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의 그림이잖아요. 요방형근을 이해하셔라. 그리고 장요근 배에 있는 근육을 이해하자. 오늘 진짜 칼 있으마 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엉덩이 중둔근 갑니다. 중둔근. 자, 봅시다.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요.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디스크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자, 제가 오른쪽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다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근데 왜 디스크가 아닌 쪽에 두면 균형을 잡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근육이 뭐예요?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에 힘이 있으면 옆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중둔근에 힘이 빠지면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가 몇 번의 디스크가 오든 간에 우리는 중둔근이 약화가 온다는 거죠. 중둔근의 약화가 온다. 중둔근의 약화가 오는 게 결국 허리 디스크의 하나의 큰 문제다. 그래서 디스크가 오게 되면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되더라. 짝꿍댕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디스크랑도 연관이 있고 설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요추 3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허벅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얇아지는 거는 5번과 S1의 디스크고 발목에 힘이 빠지고 엄지에 힘이 빠지는 거는 4번과 5번의 디스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몇 번의 디스크가 오든 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엉덩이는 짝꿍댕이가 되더라. 그게 중둔근이더라. 그리고 우다와 선생님은 일본의 우다와 선생님은 모든 엉덩이 근육을 풀면 인체의 근육이 풀린다는 하나의 원리적 이론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 가지고 풀어주는 테크닉을 저희에게 보여줬고 그 테크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월하고 8월에 오셔서 일주일 과정을 하실 건데 그분의 테크닉을 제가 직접 받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로 우리 몸에 걸려있는 하나의 근막의 선을 연결하는 것을 뜯어주고 풀어주면 그 효과적인 면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 종아리 근육까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종아리 우리 승산에는 그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인체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돼서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종아리까지 풀자.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덩어리로 제가 좀 설명했던 근육들이 2시간 만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밤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2만원에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2만원에 주시지 마시고요. 전신관리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셔도 됩니다. 200만원 내시면 이 정도 줘도 되고요. 이 제품 자체가 1000이기 때문에 썼던 사람이 또 쓰게 되면은 여자들 여기 화장품 묻습니다. 그래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경추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제 수업 들을 때 이거 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고요. 아마 활용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겁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 일자목, 거북목, 그다음에 뭐 상경추에 문제가 일어나는 6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점심 시간 이후에 이제 가산에 나가서 이거 주문한 사람들 보낼 거고요. 경락인형도 그래요. 경락인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틀린 사람 중에 하나, 저는 책값을 아끼지 않고요. 공부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끼는 돈은 머리 자르는 거랑 뭐 이렇게 뭐 얼굴에 뭐 이런 건 제가 돈을 아낍니다만, 공부하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경락인형, 한글 경락인형이 최소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곳에는 있어야 돼요. 전문가라면 자기 방에도 있어야 되고, 자기 집에, 그죠?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샵에도 있으셔야 되고, 저는 버릇처럼 이렇게 뭔가를 들고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하나 들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차에도 두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한 경락 인형 가지고 계속 좀 보면서 공부하시고, 제가 경락 정리할 때도 어차피 인형이 있으셔야 되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한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자도 된 거는 한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은 조금 가격이, 이것도 특별히 제가 제작해서 주문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게 너무 비싸죠. 한 8, 9만 원까지 가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가 아니면 멘토가 계속 걷고 있으면 그냥 걷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완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치지 않는 곳에 계속 플러그인을 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으셔야 되고, 그 에너지가 움직인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몰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의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 업다운 되는 거를 일정하게 계속 올려놓고 있고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만나고 오게 되면 이상하게 힘이 나. 우리 백업 사람들 제가 물어봐요. 또 왔어요? 여러분. 아, 교수님 힘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뭘 배우러 왔다는 소리보다 그 부산에서 대구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힘 받으러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끔 묻지만, 왜 저를 보면 힘이 날까요? 왜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치는 날이 있고 저도 힘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고 스스로 하는 이유는, 내가 지쳐 있거나 힘이 나지 않으면 나를 보고 온 사람들 또한 그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도 또 많은 일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뒤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못 쫓아올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고, 뛸 수 있을 때 걷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공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거를 물어다 주고 싶고, 어려운 책도 풀어서 토막내서 잘게 쓸어서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되게끔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달려주길 바라고요. 오늘 2시간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십시오.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삶이 결국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30시간에 대한 그 강의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그 자료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드려서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라이브 영상 올려서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 30시간 듣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 라이브 방송 이거는 공평하게 듣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올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 올려드릴 거니까 그날 시간 놓쳐도 상관없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뭐 일요일날 하든 주말에 하든 올려놓을 거고, 또 하나 이 살림 생기는 각도요, 주말에 강의를 해도 못 들어도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나중에 보셔도 돼요. 뭐 주말에 교회에 대해서 나는 못 들어요. 핑계거든요.
제가 핑계거리 없게 만들었잖아요. 올려주겠다고. 라이브 한 번 듣고 또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 한 번에 됐으면 벌써 지금 영어 박사 됐어요. 저 영어 20몇 년 배워도 영어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 가는 분들도 들어도 돼요. 갔다 와서 들으면 돼. 어차피 영상은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30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끝나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활기찬 댓글을 보고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도 오후 시간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 가산에 가서 안 했던 일 처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3월 16일부터 공식적인 강의가 일어날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움직일 거고요. 오시게 되면 이제 가산 교육장은 온도 체크하고 기침하고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끔 제가 할 거고요. 마스크 쓰지 않는 분들은 한동안 수업에 참여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서로가 배려가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다시 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분들, 에너지 가지신 분들 모아서 다시 일단은 굴르겠습니다. 굴러야지 나중에 스타트 될 때 좀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체력 관리, 건강 관리 하시면서 다시 달릴 때 남들보다 지금 못했던 이 한 달 동안에 못했던 거를요. 두세 배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끝냅니다. 네.